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비잔티움 제국 네. 전성기, 짧았던 전성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렇습니다. 벨리사리우스와 유스티니아누스의 이 죽음 이후에 결국에는 사실상 확장을 포기하게 되고 비잔티움 제국은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급속도로 쇠퇴한 건 아니죠. 네. 천년이 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재 상태에서 팽창과 위기를 반복하면서 지쳐나가게 되는데 일단 유스티니아누스가 확보했던 그 땅은 정말 다 난리죠. 네. 결정적인 게 이제 이집트를 잃어버려요. 아, 이집트 예. 곡창지대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무상급식이 없어지고 네. 돈을 내고 사 먹게 해요. 그러나 곡물은 계속 국가가 조달은 해주죠. 아하.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쪽은 농토는 없는데 그게 무역로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 상실하고 하면서 재정적인 위기를 이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의 제일 문제가 정치 불안정인데 황제 역 1000년 동안 3분의 2가 무력에 의한 교체예요. 그러니까 비잔틴이 중흥을 하려면 대를 이어가는 정책이 없어요. 아. 무조건 황제가 똑똑하면서 오래 살아야 돼요. 아. 근데 사람이 그렇죠. 이 큰 제국이 뭔가 중흥기를 맞추려면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끔 좀 이렇게 중흥기가 와도 그 사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보통은 이제 왕권 확립과 더불어서 이어갈 수 있는 네. 정치가 필요한데 네, 그게 안 그런데 돼요. 뭐 이게 마국간 일꾼도 황제가 되고 뭐 말단 사병 별 인간이 다 황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정책의 연관성이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망했다 타다가도 또 누가 나타나서 또 했다가 살려주고. 이러면서 참 오래 갑니다. 그런 비잔티움이 이 자리 자체가 그렇게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민족들이나 다른 곳들에 있는 세력들이 이 자리를 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모든 이민족들의 생각이죠. 저기가 로또다. 네. 저기만 차지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군은 내 손 안에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이민족이 침략을 했습니다. 뭐 북방의 슬라브족, 그다음에 서방의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네. 또한 동방의 사산족 페르시아 그들도 이제 침략을 반복했었죠. 이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 딱 북방 민족 하나를 정해놓고서 제가 만약에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였다면 한 민족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나 아니면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일단 들어오면 우리는 그 대성벽이 막아주니까 여기서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침입한 이민족한테 돈을 줘서 보내요. 아, 또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했군요. 너네 와봤자 성벽 못 넘지? 우리가 조금 떼줄 테니까 이거 갖고 돌아가렴. 근데 이런 일이 한 부족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이어서 똑같은 짓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과 중동, 러시아까지 있는 모든 부족이 다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사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투를 아예 안 해요. 저 성벽을 보면 그냥 와서 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벽이 견고했던 겁니까? 일단 선벽 맨 앞에 네. 깊이 한 5m, 그다음 넓이 한 40m 해자가 쭉 아, 파여 있어요. 해자가 일단 파여 있고요. 해자가 쭉 파여 있고 저 성벽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웬만한 공성무기, 뭐 그러니까 바위를 날리는 공성무기, 그러니까 투석기로 날리는 이런 거로선 별다르게 크게 데미지를 입힐 수 없어요. 그나마 콘스탄티노플의 저 대성벽이 무너진 사례가 몇 번 있는데 대부분 지진으로 무너져요. 아, 인간에 의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진으로 무너져요. 자연재해 때문에.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또 복구하는 복구 능력이 상당히 빨랐어요. 한 번은 대지진이 나서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이때 훈족이 찰스다 하고 왔어요. 근데 무너진 성벽을 3주 만에 복구시켜놨어요. 어머. 와서 성벽이 또 복구가 됐네? 할 일 없이 있다가 또 돌아가요. 약간 진격의 거인. 성만 높이 쌓아놓으면 못 들어올 거야.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3면이 해협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체가 요새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막으면 네네. 되고 그 3면이 또 바다가 좁아요. 그 좁으니까 그 해협 자체가 또 요새예요. 그리고 한쪽 면은 바위가 심해서 상륙을 못 해요. 그치, 들어올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기 또 이렇게 방어시설 해놓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대개는 보고 그냥 돌아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가면 황금이 가득한 네. 사원이 떼더라. 사람들은 전부 비단옷 입고 캐비어 먹고 산대더라. 오지.
지레 이제 겁먹고 포기하는. 그 포기하고 앉아 있으면 여비라도 해. 너 이렇게. 거마비. 응. 야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 오지 마. 돈 많이 든다 오는데. 걔들도 멀리서 왔는데 네. 바로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정이 있네 콘스탄티노플이. 보통 한 7일 정도는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지휘관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바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쵸.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 치고 한 7일 있으면 사와서 들어. 니는 잘 싸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역사에 남길게.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그만큼 부력을 많이 축적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버틴 건데 그 전까지의 역사에 남아있는 지도와 지금 현재 콘스탄티노플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융성했던 문화는 거의 대부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돈은 안 잃어버렸어요. 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무역이 엄청났고 네. 정말 엄청나서 당시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저기 한번 가서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동서양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거기 해협 하나만 건너면 유럽, 해협 하나만 건너면 아시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든 무역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천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최고 상품 중에 하나 비단인데 비단을 금으로 달았대잖아요 당시. 그런데 영토를 잃으면서 부는 그대로였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변화들이 많이 생겼다면서요? 이제 그리스 종교가 확립이 되면서 네. 언어도 그리스어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 과거의 그 이탈리아 로마하고는 사실 문화적으로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시대가 이제 중세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일단 중세 이제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로마는 귀족들이 무상급식 했잖아요. 여기 수도원이에요. 종교의 역할이 커져.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놀라운 건데 어쨌든 중세는 우리는 성리학 이런 거 했지만은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잔티움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혼란이 자주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국가라고 정적을 살해하면 이제 살인을 못 해요. 그래서 황제를 폐위시켜도 못 죽입니다. 아하. 유배만 시켜요. 그래서 정치 역전극이 또 꽤 잘 나요. 그리고 안 죽으니까 밑자 본전과 프레스를 잘 일으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냈더니 이게 자꾸 도로 이렇게 되니까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눈을 뽑아요. 아우, 뭐 차라리 예, 그게 이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는데 그게 최악의 형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저때 이른바 어떤 동방 정교회의 발원지이자 중심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 뭐냐면 나중에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동방 정교회를 또 이단으로 몰아요. 그럼 종교적인 문제가 큰일 돼. 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콘스탄티노플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훼손이 되는 일도 생기고 이게 이민족의 특히 이슬람권의 그 어떤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도와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현대에 사는 분들은 중세 사람들의 이 종교 논쟁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의 차이 이런 거하고 많이 달라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 납득을 시킬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심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성당이 그땐 소피아 사원이잖아요. 어느 파가 거기서 예배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누가 여기서 상징적인 볼래? 네. 그래서 하루씩 교대로. 그러니까 황제들이 거기에 굉장한 또 이거 어떻게 통합시켜 보겠다고 막 노력하는데 통합도 안 되고 계속 복잡한 논쟁만 나와요. 그런 비잔티움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한 거는 다름 아닌 이슬람이죠. 그렇죠.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랍 세력들이 이제 기지개를 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기에 위협을 줄 정도인지. 636년에 그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였던 시리아. 시리아가 지금도 내전이지만 네. 지난번에 그 팔미라 왕국 할 때 했죠. 이게 동서무역의 요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잃어버리면 재정적 타격이 크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637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다 정복당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비잔틴이잖아요. 그쵸. 괜히 천년의 역사가 아닌 게 이 비잔티움 제국이 쉽게 무너질 리는 또 없습니다. 이 비잔티움을 위기에서 구해준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무기가 그리스의 불이라고. 그리스의 불? 무슨 주문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염 방사기예요. 화염방사기를 썼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이게 불이 붙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불 붙으면 물 뿌리잖아요. 네. 물을 뿌리면 더 불이 번졌대요. 그러니까 이거 많은 역사가나 군사 전문가들이 추측해 보건데 이거 분명히 무슨 화학 물질이다. 물로 꺼지지 예. 않는 불. 제가 생각하기엔 저 주변이 좀 야자수가 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팜유 같은 거를 좀 뭐하고 섞어서 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벽에 지금까지도 제조법이 비밀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밝혀졌어요. 저 당시에 뭘로 만들었냐가 정확한 제조 비율이나 원료가 안 나오는데 저 때는 적어도 석유를 뽑아 쓰진 않았겠죠. 석유는 아니고 뭐 석청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다는데 물 속에서도 쏠 수 있어요. 우와. 불이 붙었잖아요, 사람이. 물에 넣어도 안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 뭐라고 죠 백린탄. 백린탄. 예, 비슷한 예. 원리죠. 그래서 저걸 쏠 때 우와. 그림에는 지금 배에다 위에다 쏘잖아요. 네. 네. 나중엔 저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 밑으로 파이프를 집어넣어갖고 아래에다. 물 밑에서 불을 쏴요. 예, 물 밑에서 불을 쏴요. 그러면 우와. 절로 기어 나가서 불이 붙어요? 바다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신기한 어마어마한 광경인데요, 그 정말로. 저게 재밌는 게 저게 물을 부으면 안 꺼지고 끌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가 모래고 하나가 소변이에요. 소변에는 꺼지는. 근데 저걸 어떻게 몇 명이 쏴서 저걸 그쵸. 소변을 해치우겠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석청이 맞는 게 이게 붙으면은 이게 계속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슬람 병사들이 칼로 떼내요. 이걸. 칼로 떼내. 백린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떼내. 백린탄이 붙었을 경우에 살을 떼내는 수밖에 예,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게 화염방사기라기보다 네이팜에 가까워요. 와. 나프타 뭐 이런 거로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와. 저거가 이제 뭐 추측들은 하죠. 그래서 어느 미국의 어느 교수분이 한번 실험 네. 자기가 해서 했는데 발사를 했더니 압축 공기 같은 거로 불을 쏘는 게 아니라 이 화학 반응에 의한 폭발력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한 15m 정도 나갔다고. 와. 그러면 실제로 이게 펼쳐진 해전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특히 이슬람과의 해전에서 비잔티움을 지켰던 그 슈퍼 웨폰입니다. 와. 그러니까 633년에 이슬람이 이제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비잔틴을 위협을 했고요. 이윽고 이제 674년에 침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1차 콘스탄티노플 점령 시도예요. 근데 그리스의 불을 이제 배에 장착한 이제 비잔티움 해군이 이슬람 함대를 향해서 이걸 뿜으면서 일거에 전소를 해버립니다. 그죠, 압도적이죠. 배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끄지 못한다. 이건 뭐 전쟁의 패배죠. 이게 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폭발력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 항아리에 담아서 불 붙여서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붙는 순간 이건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항아리가 바닥에 깨지는 순간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대가 불바다가 되는 거죠. 사실 백린탄, 네이팜탄 이 인류의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끔찍한 무기인데 이게 고대에서 중세 넘어가는 비잔티움에서 사용이 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717년에 2차 콘스탄티노 공격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아주 대규모 함대가 파견이 돼요. 약 8만의 군대, 그 다음에 한 1800대의 함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그리스불이 출격을 해서 완전 전멸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적적대죠 이제 뭐. 오히려 더 좋았대요. 바다를 완전히 숲처럼 배가 덮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땡큐 불 붙여줄게. 아랍 함대가 나름 이제 뭐 불을 끄려고 모래주머니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붙으면 모래를 뿌리려고. 근데 일단 이 상황이 되면 전투를 포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불 끄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전투는 포기하고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물 속에서 불을 쏘는데 이걸 모래를 어떻게 위에서 끌 거야? 그쵸.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얘기 더 하고 아니 저는요 지금까지 무기들을 봤을 때 이만큼 흥미로운 무기가 좀 맞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잔티움을 지켜준 무기가 그리스의 불 말고도 또 특이한 무기가 있다면서요. 이제 황금뿔만의 철쇠죠. 황금 뿔만이요? 예, 이제 황금뿔만이 어디냐면은 종이 지금 움푹 들어간 저 반을 통과해야지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입구에다가 철쇠를 쭉 해놨어요. 50m마다가 나무 통나무를 대놔서 이게 물에 뜰 수 있어. 그래서 필요 없을 땐 싹 걷었다가 필요할 땐 탁 거는 거예요. 배 진입을 방해.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단 들어간 애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어. 이게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방어 수단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금강만이라고 그 좁은 만이 있거든요. 아랍 함대가 해역을 가득 메웠는데
쇠사슬이 쫙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가 있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몇 초가 안 되는 비잔틴 배들이 쫙 앞으로 나오네. 저것들이 그러는데 확 했더니. 그리고 사실은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그리스불 같은 경우 1급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비밀은 세계 돼 있잖아요. 그럼요. 더욱이 저기는 문제가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고민하는 황제가 기발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그리스 불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처음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가르쳐준 비방이다. 그리고 중요한 걸 했는데 이거를 누설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그때 당시에 또 종교적인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 샜잖아요. 어. 수백 년 동안 누설이 안 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저거 알아내느라고 최고로 탐냈던 보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리스불, 비법,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비잔틴의 공주. 왜냐 예뻐서요. 다민족 국가라 무조건 공주랑 결혼하면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뭐 마부도 상관없고 과거의 전적, 인종, 학력 모든 거 필요 없어요. 공주하고만 결혼하면 황제가 될 자격을 얻어요. 이게 한번 비밀이 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가 한번 성벽을 공격을 할 때 네. 우리도 그리스의 불이 있다라고 해서 사용했던 기록이 있어요. 오. 근데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리스의 불을 사용했던 비잔티움 군대가 끄는 방법을 알았어요. 뭐 식초하고 뭐 섞어서 하면 꺼진대요. 또 이게 역시 만든 사람들은 해독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성벽에 불 붙으니까 그걸 탁 껐대요. 근데 그것도 설이 두 가지인데 비법이 셋다는 설이 있고 어차피 짝퉁불을 만든 왜냐하면 그리스불을 만든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에요. 저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연급이 안 준다고 저쪽에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짝퉁불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 대충 뭐 식용유하고 뭐 섞어서 야 이거 한번 불 붙여봐. 그러니까 불 잘 붙고도 이게 그리스 불이야.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고하던 비잔티움도 결국은 이제 위기를 맞게 되죠. 네, 이제는 비잔티움의 쇠퇴로 조금 더 가볼까 싶은데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결정적인 쇠퇴 요인으로 꼽히는 전투가 바로 셀주크 투르크와의 전쟁이었다. 정말 발음도 어렵네요. 무슨 전투죠? 만지케르트 전투라는 건데 비잔티움의 역사에서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결정적인 흑역사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비잔틴 황제의 문제들은 괜찮은 사람이 나왔다. 뭔 정말 황당한 애가 나왔다.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품질 관리가 안 돼. 네. 너무 극악하게 품질 공주만 관리가 만나면 안 돼요. 되거든. 그 사이에 셀주크 투르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안티옥 이 지역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옛날 팔미라 왕국 거기를 점령해 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황제를 또 괜찮은 사람을 뽑아요. 그래도 로마누스 4세라고 이또 비사가 있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네. 황후가 미망인이 됐는데 제대로 된 황제를 뽑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 남편. 그럼 나라가 정복을 당했으니 누구를 뽑겠어요? 장군 출신 왔더니 로마누스 4세가 왔어요. 마음에 들어 당장 결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회복하러 나갔죠. 네. 당시로 6만 명을 끌고 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맨날 100만 이러지만 엄청난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예. 군대예요. 그래서 그 만지케르트에서 싸우러 나갔는데 셀주크 왕조의 알프 아르슬란이라는 30대 젊은 왕이었어요. 부대가 만났는데 로마누스가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군대를 반을 쪼개서 딴 데로 보내버려요. 항상 우리 전쟁사 나오자 쪼개면 안 돼. 그럼 가네가 또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걔가 스리슬쩍 사라져버려요. 어허. 그래서 지금 미스터리를 이렇게 싸워서 진 건지 그냥 뒤로 빠진 건지 역사의 기록에도 나오잖아. 뭐 하여간 이 어영부영 어떻게 없어져요. 절반의 군대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평원에서 싸우는데 비잔틴군은 여러 가지 뭐 멀티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유럽식이라 백병전에 강하고 아랍 셀주크는 역시 아직 말 타고 활선 경기병 말 타는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좌우로 진을 벌리고 요즘 말로 하면 탱크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미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르슬란이 기가 막힌 전술을 써요. 계속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경기병들을 보내서 공격만 시켜요. 좌우에서 그냥 모기떼처럼 괴롭히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가요. 가다가 보니까 해질 무렵이 됐네. 거기 너무 많이 왔잖아. 돌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루 전술이에요. 근데 아르슬란이 정말 작전을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비잔틴의 약점은 여러 혼성 부대 아니에요. 혼성 부대는 위기에 닥쳤을 때 빨리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돌아설 때 확 치고 나오니까 우익은 그냥 내빼버려요. 좌익만 중앙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깨지니까 내 목숨 걸어서 구해줄 필요는 없잖아 이게. 또 가요. 제일 치명적인 게 후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저씨는 로마누스의 왕위를 노리는 인간이에요. 깨지는구나 하는 순간 바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이 로마누스는 그래도 훌륭한 장군이어서 끝까지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말도 죽고 잡혀왔는데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잡혀고 난투극을 벌였다고 쓰네. 이 아르슬란이 믿질 않았대. 쟤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가짜 내세우고 도망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뭐 대질신문까지 하고 했더니 이거 황제 맞네. 이럴 정도로 로마노스 자체는 열심히 싸웠는데 그 전술에 말리고 비잔틴의 약점이 찔리면서 붕괴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천년을 이어왔지만 비잔틴 군대의 약점이 있어요. 항상 공세적인 전투가 아니라 항상 수세적인 전투를 했거든요. 항상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야전에서 약해요. 야전에서 우수한 지휘관, 야전에서 우수한 전술, 야전에서의 어떤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셀주크 투르크 같은 어떤 기병 위주의 강력한 군대하고 마주쳤을 땐 승산이 없죠. 자, 황제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누스는 거짓골을 하고 튀르크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로마누스 4세. 그러면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누스가 로마 황제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주 유명한 대화를 서로 나눈다. 대화를 하는군요. 네. 또 우리 재현 배우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제가 큐 사인 드릴게요. 레디 액션. 만약 말이야 내가 당신 앞에 포로로 보내줬으면 그 당신은 어떻게 했을 저기 거야? 알프 아르슬란은 젊어요. 젊어요. 30대예요. 더 영하게 읽어주세요. 레디 액션. 만약 내가 당신 앞에 포로로서 보내줬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아마 당신을 죽이고 컨스탄티노플 거리에 내걸었을 것이요. 내 처분은 더 무겁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해방시키겠소. 이게 더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죠. 지휘관 대 지휘관, 황제 대 황제였을 때 얼마나 상대편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말을 아르슬란이 하잖아요. 내 처분은 더 무겁소. 근데 진짜 무거운 처벌이 돼버려요. 왜요? 그 군대도 좀 돌려줘가지고 돌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놔준 건 아니고 대신 돈을 좀 요구를 했군요. 조공을 계속 바치기로 했어요. 하긴 이 나라가 부자다 보니까 잡으면 그래서 저 때도 꽤 오랫동안 조공하기로 하고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 새 황제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라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전투 때 후위에서 도망간 갸가 덮쳐요. 왕권을 노리고 있는. 네. 그래서 거꾸로 후위한테 전투를 벌여서 또 포로가 돼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비잔티움 전통에 따라 안 죽이면 항복하겠다고 그럽니다. 약속하죠. 약속했는데다가 원래 전통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눈을 뽑아라. 눈을 뽑은 다음에 수백 킬로를 치료를 안 해주고 저 수도원까지 가기로 했는데 수백 킬로를 삥삥 돌아요. 가다가 죽어요. 줄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그래서 로마누스는 정말 더 무거운 처벌을 당하고.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비잔티움은 정말 굴욕 중에 굴욕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굴욕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날려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소아시아도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부의 축적의 그렇죠. 중심이 되는. 이집트에도 공물을 못 쌓게 되면서부터 아르메니아 평원의 이 외중이냐면 거기 농부들하고 기마전사들 식량이 비잔틴 제국을 지켜주는 완전 원천이었는데 거기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도시국가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정말 작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고립돼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더 이상 제국이 아닌 예. 나라가 돼버렸죠. 아니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심을 좀 키웠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도 아는 걸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언젠가는 말라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저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유럽에다 부탁을 하자. 성지를 빼앗겼다.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한테 점령당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이제 십자군이
십자군 원정이 여기서 시작되는군요. 그러니까 여우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부른 거예요. 정말 비유가 정말 적절한데 이 십자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잔티움이 좀 지원 요청한 군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는 거하고 다르게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원래 로마 땅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도 네. 그걸 빼앗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탈환하기 위해서 자유의용군이 좀 와줘라. 우리 이제 군대를 뽑아낼 땅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교황이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파병하겠다는 식으로 돌려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 배웠지만 여기에 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교황이. 예. 그래서 교황 주도하에 십자군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생기는데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할 거고요. 네. 십자군 전쟁이 뭐 8차, 9차 계속되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하고 관련된 건 이제 4차 십자군이에요. 가장 추악한 십자군. 이세한 기자님 좋아하시는 빅 트러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황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지금 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아니라 그때 교황은 모든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의 뭐 황제 이것도 교황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을 정도거든요. 총 모든 기독교 군대의 황제, 왕이 신의 군대를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용군 수준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주세요 했더니 우리를 치러 보내시는 거네.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1차 십자군이 가서 예루살렘을 그냥 땅을 정복한 다음에 비잔틴은 돌려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은 여기서부터 십자군은 이제 끝나버려요. 니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의 4차 십자군이 터져버립니다. 그 4차 십자군 콘스탄티노플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인물 탐구에서 만나볼 인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년제국 비잔티움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린 인물, 그 주인공은 바로 비잔티움의 황제 알렉시우스 4세. 황제가 되려는 야욕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4차 십자군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알렉시우스 4세. 과연 그 개인적인 복수 뭐였을까요? 저 알렉시우스 4세가 네. 정계에서 활약한 거는 정말 2, 3년밖에 안 돼요. 오. 그 2, 3년 만에 천지개벽을 시켜버렸는데 원래 알렉시우스 4세의 아버지는 이사키우스라고 황제였죠, 당연히. 네. 그런데 4세의 삼촌이 형을 쫓아내고 또 이 눈 눈을 또 뽑아. 뽑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이 알렉시우스 4세가 도망쳐서 먼저 교황을 찾아가요. 아, 또 교황한테 가는 예. 근데 왜냐하면 십자군을 동원해서 내 왕위를 찾는데 도와주면 모든 원정 비용을 다 대겠다. 그랬더니 교황이 거절합니다. 왜요? 왜냐면 십자군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비잔틴도. 아무리 동방 정교회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도 기독교 국가 군대가 기독교 왕국을 칠 수는 없죠. 십자군이 십자가를 칠 수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거부하고 십자군한테도 경고를 때려요. 이게 좀 이상한 애가 와서 지금 협상하러 다니는데 조심해라. 절대 말 듣지 마라. 어. 그런데 4차 십자군 입장에서는 정말 귀가 솔깃한 제안인 거예요. 당시 파산 상태였거든요. 이 4차 십자군의 결성 과정부터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인노켄티우스 3세가 선거 공약이 십자군 만들겠다였어요. 그래서 교황이 되니까 유럽에 이제 십자군을 모집을 하는데 당시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예요. 성공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유럽의 쟁쟁한 영주와 기사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 십자군을 결성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너가려면 막대한 배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당시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해상 무역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그래서 이 기사단 대표가 베네치아로 와서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십자군을 수송해줄 함대와 이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 근데 이게 엄청난 주문이었어요. 왜 엄청나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때 규모를 보면 십자군의 베네치아 주문 견적이 있어요. 네. 이게 말 한 4,500필, 기사와 시종 한 9,000, 그다음에 뭐 보병 2만에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총 병력이 한 33,000 정도 돼요. 우와. 근데 이 33,000이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해상으로 가야 되니까 또 수송선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수송선 또 뭐냐면은 노젓는 갤리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갤리선 또 노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원이 한 3만 명이 또 필요해요.
대부분 배꼽이 더 커요. 6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또 작전해야 되니까 초기 작전에 필요한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한 9개월분 식량. 그다음에 말 한 마리당 4마르크의 돈이 들었고요. 사람 한 명당 2마르크의 돈. 그래서 총 한 9만 4천 마르크의 돈이 필요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프랑스 1년 재정이 한 8만 4천 마르크였어요. 이 정도로 이제 합의를 보고 갔는데 이게 산마르코 성당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2천 마르크를 이제 어디서 빌리냐면 베네치아 리알토 은행에서 빌리는데 사실 당시에 베네치아의 그 모든 경제권은 사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이런 게 다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 세상에. 예, 그 리알토가 그때 국제 금융가였어요. 야, 그 옛날부터 예. 유대인들은 금융을 휘어잡고 그리고 이때 빌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였어요. 뭐 8%대 9%대 저금리가 아니고요. 네. 상당히 높은 금리. 신용대출을 근데 해줬군요. 중요한 건 2천 마르크 계약금도 없는 사람들이 8만 5천 마르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일단 4차 십자군 자체가 처음 태생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돈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빌리고 시작하고 높은 금리에 뭐 일단은 파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작을 2천 했네요. 마르크도 없는 사람이 8만 5천 마르크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베네치아 사람들이 모든 주문 다 때려치우고 2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도 무슨 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야, 이거 뭐 아니면 도다. 진짜 뭐 아니면 도였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가 딱 지한내 이걸 완수를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돈 줘야지 이제. 십자군이 원래 모이면 이 각출해서 내주기로 했거든요. 갚아야지, 예. 이거 해야지. 근데 3만 명을 생각했는데 15,000밖에 안 온 거예요. 아, 각출을 더블로 하게 생겼네요. 근데 뭐 기사들이 거기까지 온 게 어딘데 그 당시에 그렇죠. 돈 내라고 할 수 이미 없지. 다 자기 돈 내서 거기까지 걸어왔는데 돈을 어떻게 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지휘부가 자기 전 재산 털고 했는데도 3만 5천 마르크인가가 남았어요. 이 양쪽 다 큰일 난 거야. 베네치아는 파산하게 생겼지. 그러네요. 이쪽은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십자군은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군대는 잘 아시지만 아무리 착한 군대도 고생하면 사람이 마음이 악해져요. 그랬더니 이 베네치아가 제안을 하나 한 겁니다. 지금 크로아티아의 그 당시 지명으로 자라라고 있어요. 저기가 베네치아가 숙적이었거든요. 거기 해적 소굴이라고. 저기를 함락하면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십자군이 가서 거기를 함락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군이 용병의 역할을 예, 한 거라고. 근데 당시 양심적인 십자군들은 거부하죠. 떠나갑니다. 왜 우리가 죄 없는 난 도시로 종교적 공격해? 신념으로 왔는데. 근데 떨어져 나갔네 일부는. 근데도 이게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난리가 났어. 이게 베네치아도 골치 아파 죽겠고 이때 알렉시우스 4세가 딱 나타난 겁니다. 20만 마르크를 주겠다. 오, 써버리네. 구세주. 가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가야겠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아, 무조건 출발해야죠. 그럼 거기 있으면 베네치아도 죽고 기사들도 죽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출발해야 되겠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군요. 그럼 이제 출발합니까? 이제 하죠.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가게 돼요. 그런데 재미난 건 베네치아가 콘스탄티노플을 털 거면 우리도 합세하겠다. 거기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베네치아 군대까지 합세를 해요. 아하. 당시 콘스탄티노플에는 40만의 시민과 3만 명의 용병 부대가 있었어요. 어이구야. 십자군이 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평생 살면서 이런 성벽은 본 적도 없고. 게다가 이게 왜냐면 불 쏘고. 당시에는 사진, 영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말로는 다 들었지. 근데 말은 항상 과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봐요. 보고 놀라는 보고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 이제?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 돈 조금 주긴 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주일 천막 치고 있으면 돈을 좀 주긴 근데 해. 그러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족의 침략 이렇게 하면 10,000명 단위가 아니라 한 2, 3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몇만 명 단위가 왔는데 몇만 명 단위가 그 밖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는 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인 거겠네요. 근데 4세가 또 사기를 좀 쳤어요. 또 3세가 워낙 인망이 안 좋다. 걔가 또 독재자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안에서 열어줄 거다. 도와주는 시민들이 있을 네.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안 열어주는. 열어주고.
그 난리가 났는데 십자군들은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가뜩이나 명분 없는 전쟁인데다가. 근데 또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래서 저게 지금 베네치아에 있는 듀칼레 궁전에 있는 벽화예요. 그 콘스탄티노플 그 공격할 때 그림을 그린 건데 저게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베네치아 사람들이 워낙 이 세계 최대의 조선 기술자들이었으니까 돛대에다가 공성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중 가교를 만듭니다. 지금 우와. 저 끝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죠. 네네네. 근데 저건 되게 치졸하게 그렸고 원래는 3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의 와. 폭이 있는. 그래서 배 갤리선 돛대에다가 공중 가교를 걸어가지고 성벽에다 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도 콘스탄티노플이 쉽게 함락되나 안에서 뭐 강력하게 그쵸. 버텼죠. 그럼요. 십자군은 배에서 공중부교를 타고 걸어간다니까 좀 이런 미안하지만 당신은 유럽 촌놈이었잖아요. 그런 기계를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린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육지로 따로 갔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따로 공격을. 베네치아군은 공중가교를 이용해서 가고 십자군의 기사들은 육지로 가고. 그래서 가는데 저항에 말려갖고 안 되죠. 그때 베네치아는 총독제가 다찌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 비슷한 그런 구조인데 단돌로라는 사람이 나이가 거의 90세에 거의 장님이었습니다. 전황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함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 가운데 보시면 빨간 깃발이 있죠. 네. 저게 베네치아 깃발인데 나를 상륙시켜라. 이 90대 된 노인 총독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빨간 깃발을 들고 선착장에 그냥 상륙한 겁니다. 오. 그리고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네치아 군대가 사기가 붙는. 네, 그냥 돌진해서 타고 넘어요. 이렇게 돼서 상륙하면서 베네치아가 그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드디어 함락되는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알렉시우스 4세가 왕위의 자리를 다시 그렇죠. 한번 아버지를 되찾게 되고. 구출하고 이제 공동 황제가 됩니다. 아버지는 눈이 먼 상태.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4세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알렉시우스 4세가 왕권을 되찾긴 했지만 비잔티움은 그 돈대로 다 내줘야 되고 게다가 이 수만의 군대가 도시 내로 들어왔다라는 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계약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고 다르죠.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너무 거금이잖아요. 20만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안 줘? 줘요? 아니 어떻게 줘? 있어야 프랑스 주지. 1년 여성이 있어야지. 8만이라는데 20만 원을 주기로 했대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걸 왜 불러요? 왕은 돼야 되겠어요. 일단 급하니까 무슨 약속인지 못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또 뜯기 시작했어요. 성당에 있는 거 이렇게 뜯기 시작. 이틀마다 나오는 소피아 소피아 성당. 성당이 또 털리는구나. 아예 뜯으려고 보니까 이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이거 십자군 또 열 받았지. 우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이 꼬여요. 꼬이니까 그 틈에 어떤 애가 와서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다 털리면 뭐 할 거냐.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아이고 저런. 황제한테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세가 홀라당 넘어가요. 우리가 무슨 에이스는- 문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난 모르겠다. 그런 대사는 없었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베네치아군과 십자군은 성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성 밖에 있죠. 왜냐면 안에 있으면 약탈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에 있으면 배신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 용감한 할아버지가 또 깃발 들고 쓰신 거예요. 아주 만나러 갔어요. 아까 화살에 안 맞았어요? 예. 불사조신가 봐요. 아버지가 호리호리하셔. 그래서 이제 너 이러면 되냐 이렇게 했더니 나 못 줘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스티 할아버지 그 가래침을 뱉으면서 이 천하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번역하면 이 천하의 자식 같은 너 내가 너 반드시 파멸시킨다 이러고 왔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시 벌어져요. 그게 2차 전쟁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 꼬드겼던 그 친구가 바로 4세를 죽여버려요. 예? 안 그러면 자기 목숨이 또 위험해질 수 작전이었어요. 이중첩자 같은 거였구나. 아니죠. 콘스탄티노플이 다시 전쟁이 벌어지니까 시민들이 분노하잖아요. 이거 황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십자군을 끌어들이고 돈 안 줘서 또 전쟁이 났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분노해버리잖아요. 결국 얘가 황제 자리를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황제가 6명이 생겨요. 네? 내가 황제야. 예, 내가 황제야.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5세인데 그 4세를 지하 감방에 가둔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독배를 갖다 주고 먹고 자살해라고 합니다. 근데 4세가 거부하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니요. 좀 쉬워요. 이제 인정사정 없어요. 이미 갈 전쟁까지 때까지 왔는데 목졸라 죽이고 이제 전쟁이 시작. 그다음에 아버지도 같이 살해를 당하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황제가 6명이나 생기고 밖에서는 베네치아 군대와 십자군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라고 지금 공격을 해오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근데 이 5세는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그날 떨어졌지만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그리고 그날 함락됐던 지점을 얘가 보완을 해요.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군대 저쪽은 10,000명이고 이쪽은 시민 40만에 군대 3만이에요. 질 해볼만한. 수가 없는 군대라고 사실은. 근데 늘 알지만 그 수적이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던데요. 여기도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군은 저걸 또 해요. 똑같이 더 크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번엔 십자군들도 위력을 봤잖아. 그래서 같이 올라가. 예,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서 싸웠는데 함락이 안 돼요. 이제 완전히 다 틀린 판이었는데 그한 70명 정도 요즘 말 일개 소대가 있었어요. 네. 프랑스에서 온그 기사 형제인데 한 명은 또 사제였어요. 무장 사제라고 그러는데 가다가 싸우다 구멍 하나를 찾은 거야. 사람 하나 간신히 기어 들어가요. 그랬더니 역시 종교인이 무섭다니까 나는 죽더라도 들어가겠다. 그리고는 혼자 기어 들어갔네. 들어가서 보니까 저 안에 지금 수비대 쫙 깔려 있잖아요. 혼자 들어가더니 돌격합니다. 이거를 3만 명에 가까운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한 명이 뛰어넘어가고 도망가 버려요. 어머. 이거 어딘가 뚫렸다. 그걸 보고 뒤에 있던 70명이 한 명씩 들어가서 다 도망가잖아. 얘들이 돌진해가지고 성문을 열어버려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네. 사실은 십자군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공격하기 전에 베네치아 사람들이 장사꾼이어가지고 계약서를 안 쓴 게 아니고요. 계약서를 철저하게 써요. 공격하기 전에 성을 함락할 시에 앞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나오는 수입의 4분의 3은 우리 베네치아 상인이 가져간다. 와. 너희들은 나한테 빚졌잖아. 제주는 곰이 구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도적인 인도적인 조항을 만들어. 조항이었지. 여성을 보호하고 교회는 약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을 성소피아가 약탈하기 제일 좋은데 거기는 안 되는군요. 아니 그 안 교회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예, 교회가 많아요. 예. 근데 이러한 약속들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십자군도 열이 받을 대로 받는 그렇죠, 거예요. 받았죠. 얘들도 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건너뛰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타지와서 그렇죠. 고생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양심적이고 착한 애들은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이미. 또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콘스탄티노플에 배신을 했잖아. 이게 폭도가 되니까 제어가 무시무시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려요. 근데 지금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천년의 유산을 간직한 그럼요. 콘스탄티노플 안으로 그 폭도들이 들어갔으니 이건 안에 있는 유물이나 모든 재산들은 정말 다 싸그리 그러니까 털렸겠네. 이게 위대한 유산의 손실이죠. 이게 정말. 이때부터는 십자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정말 몽고군이나 이슬람군이 쳐들어온 거하고 때강도가 똑같이 해요. 이때는 십자군이 아니라 X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당시 기록을 보면 전 유럽 사회 충격이었대요. 왜냐하면 십자군이 가서 약탈을. 가장 유명한 기독교 도시를 함락시켰는데 지금까지 듣도 못도 못한 처참한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성한 여자가 없다. 모든 남자는 다 노예로 팔려간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만들 때 로마 제국에 있는 기념품 하나씩 다 모았다 그랬잖아요. 국보급 유산. 이게 뭐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청동상, 조각상 이런 것들, 금상 이거를 왜냐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깨버려요. 이게 무슨 신이에요? 아, 깨서 나눠야 될 거야. 나눠야 되잖아요. 현찰로 바꿀 수가 깨서 없고. 나눠야 아 그러니까 이 문화재를 단순히 청동 그람으로 나눈 거군요. 얘들은 지금 돈 벌어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쪼개버려서 쉽게 말하면 비잔틴 제국이 생긴 이래 있던 모든 문화재는 다 없어졌다고 말해요. 어떡해요. 아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알렉시우스 4세가 사기를 치고 그렇다 한들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동방정교회는 이단 취급을 받았으니까. 이단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무 이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의 그 자기 방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치면서 제일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는
기독교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사람은 자기 합리화는 충분히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합리화할 건수를 주면 우리 고생했다, 쏘갔다, 뭐 배신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이유든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비잔틴의 모든 문화유산이 다 없어지는데 이 주범은 사실 베네치아 상인들이었던 것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베네치아 상인은 역시 대단해. 그나마 남아있는 건 베네치아 상인들은 제가 고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베네치아에 있는 그 조각상들이나 지금 오래된 유적들이 그때 가지고 온 건가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건진 건데 그 유명한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네. 거기에 산마르코 성당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몇 개 다 보존돼 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거는 모조품이고 네, 네, 네. 진품은 그 안에 건물 안에 있는데 저게 그 전차 경주장 입구에 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만든 4마리의 말인데 이렇게 흐릿한 화질로 봐도요 1000년 이상 전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상들이 있는데 저거를 정교하고. 저거를 쪼개가지고 그람수로 나눠가졌다는 그러니까 그나마 저거 하나 남아요. 제일 큰 마음이 건. 아파. 그러니까 남은 게 저 정도니까 쪼개진 건 어떻겠어요? 그다음 저거는 유일하게 이스탄불에 지금 남아 있는데 저게 뱀기둥이라는 건데요. 네. 그 유명한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 때 마지막 플라타이니아 전투 승리하고 나서 전사자들의 방패를 모아서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 승전 기념탑으로 세운 거예요. 그걸 델포이 신전에 놔뒀던 게 콘스탄티노플로 왔는데 저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다만 저것도 많이 깨져가고 일부는 뭐 박물관에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온 도시를 가득 채웠던 문화재가 요 방 하나 채울 정도가 나와요.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저려오는데 사실 지난 편에서부터 우리가 쭉 굉장히 화려했던 10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설마 그 1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상태에서도 200년을 더 버틴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예, 사실은 십자군이 멸망시킨 다음에 라틴 왕국이라는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60년 만에 망하고 결국 이제 총 합해서 한 200년 더 버티는데 이제는 도시국가 정도로 남아요. 그래도 버틴 건 역시 그 돈과 성벽 그리고 금강만의 요새 때문에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200년을 갔다는 건. 그러나 어쨌든 비잔틴 제국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재기불능에 빠지고 도시가 재건되지만 지난 세월 동안 가져왔던 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 소피아 성당 껍데기만 남아서 다시 채워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좀 허무해요. 뭐라도 이렇게 좀 남아 있어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후세에게 내 아이에게 이것이 우리 조상님이 살던 곳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이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럼요. 내 나라를 지켜야 그거를 가능한 겁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1000년의 역사에 대해서 끝이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최후의 날에 대해서는 잠시 이야기를 보류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가 좀 나왔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좀 맞아요. 동요가 되거든요.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4차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가슴 아파했지 않습니까? 의외로 이 역사는 반복돼서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일어나요. 예, IS가 바빌로니아의 그 찬란했던 유적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지금 똑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류 역사에 대한 추악한 반복성이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재고를 해봐야 돼요. 처음에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 성에 1차 함락하고 들어갔을 때 벌벌 떨었어요. 자기들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민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들한테 안 덤비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중에 용병 수비대도 자기들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주국방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아무리 강한 신념도, 이념도, 종교도, 의리, 외교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라는 이 노력 없이 카르타고도 그랬고 비잔티움도 그랬고 군대를 남한테 맡기잖아요. 나는 군대 가기 싫어. 안 해. 이게 결국 멸망의 원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현역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압니다. 그 예비군 얼마나 지루한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밥이 마음에 안 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끊임없는 종교 갈등, 유럽의 기독교와 서아시아 이슬람교가 충돌한 인류 역사상 최장의 전쟁. 성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끝없는 혈투. 십자군 전쟁. 비잔틴 지역에서 소아시아를 되찾아야겠는데 군대는 없고 교황한테 가더니 갑자기 교황이 주도하는 성지 탐환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때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영주와 기사들이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약탈을 해요. 이미 성전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God also needs money. 신 역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게임에서 나오죠. 신앙심이 올라가면 같이 체력, 전투력도 올라가고 겉에가 이렇게 빛나 호로록 피해를 입지 않는 상태. 단 200킬 남은 말로 총 돌격을 하는데 여기에 트로코폴이 박살납니다.